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보훈 인사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천 쿠팡 화재 당일 두 사람이 먹방을 촬영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국민의힘 경준희 서병수 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고 선관위원장 자리도 맞지 않겠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위원회가 서 국방부 장관과 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2차 가해 정황에 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말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입단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황 씨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면서 보훈 인사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이천 화재 사고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유튜브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훈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황 씨는 이낙연 후보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여권 대선 경선판에 파장을 몰고 왔는데 오늘 아침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황 씨는 SNS를 통해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이낙연 후보를 향한 정치적 막말도 사과했습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후보도 황 씨를 대신해 이낙연 후보에게 사과하고 황 씨가 적임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의견을 존중해 사퇴 의사를 수용한다며 결자해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재명 후보와 황교익 씨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당일 함께 유튜브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또다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도 했다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책임자로서 화재가 발생하고도 오랜 시간 경남에 체류한 데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온라인 선거운동을 위한 대선 예비 후보들의 가상 세계를 오픈했습니다. 6명의 후보들은 가상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지자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여권 내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거듭된 논란에 당 내에서는 네거티브 공방,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 공정성 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커지자 서병수 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선관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는데요. 한편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혀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당 의원총회에서 경선 공정성 문제를 놓고 의원들과 공개 충돌했던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결국 당내 갈등이 계속돼선 안 된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선관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결정으로 당내 오해들이 정리되고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위원장은 경선 토론회 추진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마찰을 빚었고 이준석 대표가 선관위원장으로 임명을 추진하려 하자 당내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례적으로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 마찰음이 계속 나오고 경선 관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이어지자 이 대표 측에서 다음 주 선관위 출범 전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전 발표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경준이가 오는 25일 개최하기로 한 비전 발표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일단 당내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해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창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만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 선언 이후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안 대표의 김 전 부총리도 제3지대 구축에 나서면서 야권 대선 판도는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지 6일 만에 해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군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해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군 책임론은 거셌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들의 잇단 사망 사건에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숙이며 황골탈퇴를 약속했습니다. 해군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유족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마련은 약속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군의 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군의 폐습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 당국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민관위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헌집 2달도 안 되는데 그 위원 중에 무려 5명이나 사퇴를 했어요. 5명의 민간 이 합동위원회 이 장병 위원들이 사퇴하도록 이 기구를 운영하는 형식적이고 당장 앞만 보면 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해군 발표와는 달리 피해자가 숨지기 한 달 전 이미 군 상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해군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7월경 이함대 소속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 상담했을 때 벌써 이 강제 성추행 사건을 인지를 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정보를 수집했는데 해군 측에서 은폐를 하고 있는 건지. 해군 측은 지난달 피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방부는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의 해군의 2차 가해 의혹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군 당국의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고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대규모 환불 요청을 불러온 머지 포인트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미등록 업체라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한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적했습니다. 전자금융업 자격을 획득했어야 했던 머지플러스가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 같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머지플러스에 정금법상 등록을 요청했는데 회사 측이 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또는 저희가 그 파악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유지해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을 자꾸 금융당국이 해나간다 그러면 과연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같은 금융당국 입장에 여야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소비자정책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질타를 면치 못했습니다.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도 이 머니 포인트와 관련된 고민이나 논의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터지면 기관 간의 합동으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불안하지 않고 이 사태를 차분하게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죠?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가 정금법 통과만 기다릴 뿐 정작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이 미등록 업체 고발 방법과 거래상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미등록 업체 처벌 강화와 더불어 등록 업체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이용자가 할 수 있게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사이바 가파로바 국회의장을 잇따라 만나서 양국 관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의장은 아제르바이잔 국부 순국자 묘소 헌화를 시작으로 아제르바이잔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의장은 알리예프 대통령과 카파로바 국회의장과의 잇따른 회동에서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가 확대되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박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이 추진하고 있는 비석유 산업과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재처리 화학단지와 복합 화력 발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아제르바이잔의 기획과 결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주한 대사에게 연내 서울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와 전시회 개최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장은 의회 관계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가파로바 국회의장은 양국 국회 협력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양국 국회 협력 취지에 공감한다며 양측 실무 검토를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박 의장은 아제르바이잔 경제인 대표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6박 9일간의 터키 아제르바이잔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박 의장은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우상호 의원의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브리핑에서 당이 탈당을 권유할 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귀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우 의원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위로를 보낸다면서 탈당 권유는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고 우 의원을 포함한 5명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을 비판하면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조국 지키기에 불과한 악법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 정 의원은 자신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수석 전문위원들과 각 상임위별 정기국회 입법 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챙기면서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수석 전문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서 풀 기자단을 운영하고 영상회의록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에서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인데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민심을 해독하고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분석해줄 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이제 우후죽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이게 또 결과가 조사 기관마다 서로 이제 판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코너가 이제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핵심만 짚어내는 시간인 만큼 조사 방식이 이제 서로 다른 이게 한 가지는 ARS, 네.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면접조사 방식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그 결과를 이제 앞으로 비교 분석할 예정이죠. 네. 네. 그래서 또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고 네. 여론조사 뭐 조작이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시게도 되는데 네. 그 중심을 이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소극적이더라도 이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면접원이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인 경우에는 네. 또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로 좀 좋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이유는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볼 때 누구를 지지하세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 그러면 조금 샤이해지는 또 무응답이 상당히 많아지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같은 조사 기간에 같은 조사 방법에 좀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고요. 네. 추세를 보시면서 너무 딱 하나의 조사 가지고서 아니 네. 왜 다른 조사랑 왜 틀려요? 네, 이렇게 네. 보시기보다는 추이를 쭉 이렇게 좀 짚어서 살펴보시는 게 좋고 아 이것도 좀 혼란된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 우리 네. 국회 뉴스 N뉴스를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시간에서 이 시청을 하시면 제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꾸준히 네. 그 추세를 살펴보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핵심 그렇죠. 포인트라고. 그러면 이제 또 변화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 숫자로 나타난 민심이 이제 어땠는지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그 대선 관련 여론조사 이제 결과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주 초에 그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인데 그 흐름 그리고 이제 배경을 중심으로 주요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 조사가 이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인데 바로 또 화면으로 보시게 되는데 네. 자동 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 30.6%, 이재명 후보 26.2%, 네. 이낙연 후보 12.9%, 홍준표 후보 7.3%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네. 뭐 다른 조사 또는 최근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좀 지지율이 빠졌다가 다시 또 다른 대안이 없구나. 다른 네. 대안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면서 네. 국민의힘이나 보충으로부터 지지율이 다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네.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쫓아가다가 한 4주 전만 하더라도 네.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지지율이 또 주춤한 모습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사 일시가 8월 13, 14일 그리고 결과는 이제 주초에 네. 나왔던 그런 이제 ARS로 질문을 했던 이제 방식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이 그 주 후반에 나온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의 기관 합동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네. 결과가 앞에 조사하고 사뭇 다른데 혹시 다르거든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4개의 조사 기관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2개의 조사 기관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주 월, 화, 수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이 8월 조사를 보면 16일에서 18일까지 이제 조사한 거고 네네. 주 후반에 결과 이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월화수에 실시된 조사인데 이 조사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 결과인데 네. 이재명 후보 26%, 윤석열 후보 19%.
앞서 조사와 다르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조사는 차이도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조사 날짜도 다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방법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면접 조사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면접은 이제 직접 물어보게 네. 되고 무응답 비율이 ARS 조사보다는 상당히 또 높은 조사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10%, 홍준표 후보는 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면접 조사 방식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샤이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지난 정권에서의 현상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직접적으로 강하게 물어봤을 때, 아 이걸 굳이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또 현상이 이른바 우리가 샤이 보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샤이 진보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네, 네. 양적으로 봤을 때는 샤이 보수 무응답층이 많다 보니까 네. ARS 버튼을 누르는 ARS로 되는 조사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8월에 이제 국회 법안 처리와 또 경선을 둘러싸고 여야의 당내 이제 갈등들이 뜨겁게 정치 이슈를 이제 달궜는데요. 두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도 이번에 한번 그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제 KSOI 자동응답으로 실시됐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힘이 38.6%, 더불어민주당이 31.4%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도 그렇고 정당 지지율도 조사 방법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다른 조사를 하나 더 볼까요? 네. 이 면접원 조사로 실시된 이 MBS 4개 조사기관의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2%, 네. 국민의힘이 30%로 이것도 역시 결과가 또 다르게 나왔네요. 네, 다른데 이것도 추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좀 지지율이 좀 주춤 떨어졌다가 네. 다시 이렇게 이제 일단락되면서 회복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 돌풍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지율이 한껏 올라갔다가 네. 그 이후에 이윤 갈등,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갈등이죠. 또 네. 이원 갈등입니다. 네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후보와의 사이의 갈등. 이렇게 되면서 여성표가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대선과 같이 큰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 영차 점점 유력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까워지는 일종의 운동의 현상도 나타나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CG를 이제 한 번 더 볼 텐데요. 네. 앞에서 이제 그 양자 대결, 이거는 이제 면접 조사 방식이죠. 한번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양자 대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43, 윤석열 35 면접 네. 조사 방식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을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37%, 네. 이낙연 후보가 36%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가상 대결을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쫓아가던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조금 주춤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본선 경쟁력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우리가 CG 하나 더 그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차기 대선의 성격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ARS 방식이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차기 대권을 어떻게 보는지라고 이제 응답자에게 물어봤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정권 교체 51.7%, 네. 정권 재창출이 41.4%로 뭐 아주 큰 차이로 볼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났다가 점점 좁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런 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40%대로 올라가면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정권 재창출이냐 또 국민의힘 또 보수 야권의 이 정권 교체냐 상당히 팽팽하게 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또 면접 조사 방식으로 했으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왔을지도 그렇죠.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좀 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할 수 면접원 있습니까? 조사를 했더라면은 네. 더 팽팽하게 나타났을 더, 가능성이 있는데 차이가 더 좁혀졌을 것이다.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혼선을 겪지 마시고 추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주간 리서치 첫 번째 시간 가져봤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이번엔 먹방 논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와 유튜브 방송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 17일 이 지사는 경상남도와 상생협약 진행을 위해서 경남 창원을 찾았고 당일 저녁엔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니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유교 떡볶이라 해서 마산에서 먹는 떡볶이인데 뭔가 조금 달라요. 네, 맛이 아주 특이해요. 턱이 네, 특이해요. 턱이 특이합니다. 이 지사가 화재 사고 당시 타 지역에서 일면 먹방을 촬영한 것을 놓고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는 그런 큰 화재가 났으면 당연히 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현장을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요.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경기도 재난재해 총책임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선 이 지사의 대국민 사과와 대선 후보 사퇴를 거론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화재 현장보다 먹방 유튜브가 먼저였냐고 지적하면서 이 지사가 말하는 공정과 도지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을 먹은 탓에 경질됐음을 예시로 들면서 쿠팡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먹방을 찍은 점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지사 화재 당시에 현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 리스크를 털자마자 또다시 불거진 새로운 악재. 갈 길이 바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미략설도 존재감 키우기 예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때 아닌 미략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통화 녹취록 진실 공방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당대표 제안을 받았다는 설인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원 전 지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 말은 턱도 없는 소리다. 저는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수권 능력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 전 지사는 대표직 제안서를 일축하면서 윤석열 예비후보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윤 전 총장의 당이 들어와 개파를 만들고 지지율을 앞세워서 의원들 줄 세울 때 가장 강력히 비판한 사람이라면서 준비가 안 된 초보자한테 대통령을 맡길 수 없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하게 윤 전 총장을 검증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의 공방 직후 다시 윤석열 후보 때리기에 나선 데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높여서 2차 컷오프인 빅4에 들거나 차기 당대표를 노린 전략이란 건데요.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원 전 지사 오직 공정 경선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 당권을 노린다는 건 맡아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원 전 지사에 대한 포털 검색량도 폭증하고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순위가 상승하는 등 존재감 높이기 전략이 일단 효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원 전 지사의 노이즈 마케팅,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8월 이제 뭐 한여름, 아직도 한여름인데 여야 모두 당내 갈등으로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언론중재법이 이제 어제 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이제 그 강행 처리가 됐는데 야당과 언론단체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갑자기 나온 이슈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 소위에서 한 5차례 논의를 했고 심단체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언론이 일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것이 일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또 보호해야 되는 요구도 있어서 그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되려 다수가 이 중재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고 기자의 경우에도 기자분들의 한 50%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한 34%는 동의하고 또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 어쨌건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당의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야당은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붉은 색깔 셔츠를 입고 이런 투쟁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투쟁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소하고 아울러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법사위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나요? 당연히 그걸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다 말씀드리면 우리 전략인데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또 회피할 수단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니까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할지는. 네, 이번엔 김재섭 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 원내대표가 장애 투쟁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또 다른 투쟁 카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현실적으로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뭐 방법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론에 우리가 호소를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상임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25일날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사실상 이제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25일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법사위에서 우리가 뭔가 강력한 투쟁을 하고 본회의 표결이 될 때도 우리가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텐데 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우리가 의원수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그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지 않을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언론중재법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을 걸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 법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법이 이제 무력화되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시차가 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그 권지웅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을 통과하는데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사실 나머지는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특히 언론 단체들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이거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과반이 넘는다더라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한 게 언제 또 있었냐면 우리가 공수처가 통과할 때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70%가 넘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가 통과되고 나니까
다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소처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사실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가지는 무게감이라든지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들을 고려해봤을 때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당위는 분명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도 이제 관련한 거라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이제 그 억울한 피해자를 이제 구제하자, 그리고 이제 또 언론의 재간을 물리는 거다, 이제 팽팽히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중재법에 따른 이제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이 정말로 언론에게 재갈을 물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 완전히 없던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 2004년에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진 그 토대에서 피해 구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없었던 어떤 조치가 새로 생긴다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간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집행되는 과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생김으로써 권력자들이 언론으로부터 감시를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씩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되려 언론 환경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김 의원님. 지금 고위공직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가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부정부패 사건들은 고위공직자 당사자나 가족보다는 사실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농단을 봤을 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뭔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3자에 의해서 그것이 밝혀졌고, 제3자에 의해서 사실 국정농단이 펼쳐진 건데, 이 지금 언론중재법에서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공인의 개념들을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이 탐사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훼손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지금 고위공직자를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고의와 중과실의 추정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4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잘못 썼거나 아니면 보복 기사를 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건 언론사, 그 기자가 잘못을 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보복성 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진과 제목의 기사가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데, 다르다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둘 것인가? 결국 다 해석의 문제로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지금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빈틈이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통과시켜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명예를 보존시키는 것보다는 언론 자체의 기능을 훨씬 더 위축시킬 수 있는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법안은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25일 본회의 상정되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여권의 경선판을 흔들었던 황교익 내정 논란은 황 씨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황교익 리스크는요, 산 넘어 산입니다. 2000 화재 당시에 황교익 TV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새로운 악재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말 그대로 진짜 악재죠. 이재명 지사한테는 악재가 될 겁니다. 이제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 이 임명 과정에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일단락이 되는 느낌이 됐지만, 결국에는 그 일단락되는 과정 속에서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그날 쿠팡 물류센터에 2000 참사가 있었던 날인데 그날 비판하는 것이 한가롭게 먹방 찍게 되어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도대체 뭐 했냐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공관에 숨어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사건, 이 엄중한 사건 중에서 심지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관도 아니고 심지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보면 먹방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피해 나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대선 국면 과정에서도 뭐 당연히 야당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여권 내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사직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지사직 사퇴를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된 가장 큰 근본 원인 사실 세월호 참사에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민주당 경선 과정을 뛰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들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과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계속 공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기회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캠프에 직접 그렇죠. 계시니까 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우선 그 화재가 있었던 당일날 그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일찍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건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건 그 전날 사실은 그 다음날 있을 창원에 있을 일정 때문에 그 전날 창원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화재는 아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필요한 대기 발령 조치라든지 아니면 본부장을 파견한다든가 부지사를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재난 방송을 한다든가 이것은 저는 적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마치고 좀 늦긴 했지만 다시 새벽에 현장을 찾아서 나머지 조치를 했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지적은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두고 저는 지사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공직자는 그가 잘 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출된 공직자가 직을 내려놓게 되면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이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책임진다고는 하나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지사직을 사퇴하라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되려 이제 후보로서의 일정도 소화하고 있지만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대응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보고를 받고도 먹방 그 녹화를 계속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송을 찍을 당시는 일정 정도 화제가 정리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부적절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뭐 녹화를 한 부분은 문제 없다? 아니요. 그 부분 그때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지적은 그 국민들의 지적이 타당하다. 녹화를 중단하고 올라오는 게 맞았었다. 네, 그게 더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을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 그 김재섭 위원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그리고 녹취록 공방, 뭐 연이은 이런 잡음으로 당 내부가 상당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 서병수 선관위원장 뭐 잠재적인 카드였는데요. 이준석 대표한테 오늘 그 선관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이제 경준위원장직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원래 그 경선준비위의 마지막 일정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최종 이 토론안, 그다음에 경선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사실 추후에 이제 회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 경선 과정, 그다음에 토론회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말 내내 그다음에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심지어 거기다 녹취록 파장까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깔끔하게 그냥 내가 사퇴를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적 논란을 아예 불식시켜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침 추가적인 회의를 원래 저번 주 금요일에 끝내야 되는 회의가 오늘 오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저희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이 경준위 그다음에 나아가 선관위에 이 향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은 여기서 내가 사퇴함으로써 깨끗하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저 25일 날 있는 토론회, 그다음 26일 날에 선관위가 발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5일 토론회에 서병수 위원장은 오시기 좀 어렵게 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짧게 이제 부탁드릴 텐데요. 뭐냐면은 이제 지금 경준 위원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차기 이제 경준 위원장과 이제 선관 위원장으로 현재 거론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다선 의원들이 대부분 다른 캠프에 가셔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 중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직 다선 의원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어수선한 상황에 김종인 재등판론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당 내 어른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깔았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에게 날린 경고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경고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항상 이제 대선 때마다 이 등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 대선 때라고 하면 대충 한 이회창 그 당시 이제 총재가 대선에 출마했던 그때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대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당연히 거론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뭐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굳건하게 있고 당대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더라도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선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자리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나 뭐 이런 거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필요가 언급되는 모양이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아니라 여기를 정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움을 청하는 지금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유이든 사실은 꼭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논의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중심의 리더십이 좀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이준석 대표께서 최근에 그러니까 막 녹취록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딱 합니다라고 거기 한 대선 후보에게 말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실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당대표의 어떤 면모라기보다 한 명의 플레이어처럼 활동하면서 이런 필요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요 질문도 짧게 좀 드려볼 텐데 대답을 김 위원한테 그 이준석 그 대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뉴스엔에 출연을 하셨어요.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네. 뭐 보긴 했습니다만 현재 그 이준석 대표 잘 지냅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경선준비위원 회의 하기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별일 없냐고 물어봤더니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선 출사표를 이제 던졌는데 OX 문제입니다. 김 전 부총리 등판으로 대선판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O, 아니다.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두 분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권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부분적인 그 판단인데 우선 지금 양당이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건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대한 의견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3 후보가 각각 정해지고 나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비전이 분명해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대선 과정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중도지향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그 국민의힘 전신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지리멸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의 공간이 굉장히 위축되고 제3지대 영역이 넓어졌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라면 조금 뭐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도지향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떤 대선판에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맞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